중간고사 때 좀 저기 수업 주셨으니까 발표적으로 나타냈죠. 안 가워가지고 나 왔더니만 다들 쳐져가지고 제 시간에 맞춰 보지 못하고 어제 그렇게 마감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재충전해야지. 이제 아직 학기가 또 절반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수업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서 오늘 하려고 하는 솔라 지오메트리에 대한 거예요. 솔라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기후와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모든 기후의 어떤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알고 보면 태양으로 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수업 자료를 좀 한글 파일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그림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대문하고 그냥 아주 써가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과 바람이 굉장히 두 가지의 핵심 요소인데 두 가지가 또 상반된 보면 그래서 르코르비제에도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보면 태양을 하나를 그렸는데 반쪽은 악마의 얼굴처럼 그림을 그렸고 반쪽은 크게 웃고 있는 얼굴을 그려가지고 하나의 태양을 놓고도 이게 겨울철에는 태양이 아주 나에게 유익한 하나의 프렌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태양은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걸 에너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굉장히 유용한 반면에 여름철에는 어떻게든 이 태양을 피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룰 거냐를 이제 꼴비제가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어떤 면에서 바람은 또 그거하고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여름철에는 꼭 필요하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통풍이나 어떤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요소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바람은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겨울철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면 우리 인체나 건물이나 상대적으로 체감 온도가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춥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여름에는 프렌드인데 겨울에는 이게 에니미가 되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프렌드인데 여름에는 에니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또 자연환경 파시브 쿨링 테크닉에 대한 거를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파시브 솔라에 대한 얘기 또 선쉐이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태양과의 관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솔라 지오메트리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 솔라 지오메트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럼 언제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느냐 또 만약에 태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태양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일조라고 얘기하는 거고 태양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해가 며칠에 떠서 어느 위치에 있고 그런 걸로 내가 해를 볼 수 있고 없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일조와 관련된 문제고 일사라고 얘기하면 과연 내가 태양을 봤는데 얼마나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태양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양이 많아지고 작아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솔라 지오메트리를 이해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태양의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태양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한데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각도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는 방위각, 오도각 얘기하는 거예요. 에즈무스 앵글, 알티튜드 앵글 이 두 가지 각도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양의 위치가 수시로 계속 변화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래? 태양이 변하는 게 아니지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은 고정해 있고 태양 주위를 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또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하는 이러한 어떤 지구의 특성 때문에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가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매우 규칙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런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태양의 경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솔라 지오메트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솔라 레디에이션의 어떤 이 스펙트럼에 대한 걸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에너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주로 파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눈으로 어떤 물체를 보고 색깔을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래?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의 어떤 파장이 380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의 어떤 그런 파장대가 가시광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파장이 더 짧은 영역이 소위 얘기하는 자외선이죠.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자외선 중에서도 그게 이제 한 20에서부터 400 나노미터 사이인데, 그 중에서도 290에서 320까지 사이에 있는 그러한 자외선은 건강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자외선이 갖고 있는 살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이불이나 옷 같은 것들 햇빛에다 말리게 되면 굉장히 뽀송뽀송한 모든 세균들을 죽이고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자외선이 너무 이 극초단파의 자외선이 강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피부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극에서 오존층이 깨지면서 이런 극초단파를 걸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아주 짧은 파장의 자외선이 유입해 들어옴으로써 남극에서 어떤 백내장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그런 원인이 이제 자외선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많은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적외선 영역에 속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은 770에서부터 4000 나노미터까지의 큰 파장에 걸쳐서 이제 적외선이고, 이건 주로 열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열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태양의 파장에 따른 어떤 그런 솔라 에너지의 어떤 스펙트럼을 먼저 좀 그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옛날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워서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그리고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데, 이게 타원의 비율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한 타원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보면 이 거리는 다 다르고 지금 그래요. 하지만 그 일정한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게 그냥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이 관계 때문에 계속 불규칙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가지고 이게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와의 태양의 관계가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태양과 서로 마주하는 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북이 지금 서울은 36점 몇 도? 몰라. 36.5도라고. 가령 이걸 적도라고 하면, 우리가 지구를 얘기할 때 보면 적도라고 하면 이렇게 북해기선하고 남해기선이 있지. 북해기선, 남해기선이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를 summer solstice, 그 다음에 winter solstice 얘기하는데, 지축이 23.5도 기울다 보니까, 이게 23.5도 기울다 보니까 이게 태양을 마주하는 게 플러스, 이 위도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양을 직접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여름철에는
여기까지 못 알아낸다는 게 이걸 써먹을 수도 있어. 부패 기술이라고 이거를 당해주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어요? 23.5보다 더 위에 여기가 어디야? 요건데 우리 요 천상에 같은 경우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걸 적도라고 하면 여기까지의 요 각도가 23.5도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서 요 각도가 36.5도. 위도가 가령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북쪽, 북반구 쪽으로 23.5도 그 각도 선상에 서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 있을 때 가령 요게 36.5도 선상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스스로 자기 한 바퀴 돌면서 36.5개 있다 보니까 지축은 지금 이 경우에는 3월 22일 춘분 때 이때는 지축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축이 기울어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때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지. 그래서 기울지 않은, 그래서 이거를 춘분이라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우리 지났죠. 춘분이 지났고 그때 그러면 태양과 이루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특정한 시간대에 이제 태양의 위치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의 위치를 고도가 광이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일단은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태양과의 관계 그 위치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3월 21일 날 태양이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충분이라고 하고 지축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그 서울이 위치함으로써 태양은 평행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제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를 보내주니까 오게 되면 태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게 되면 이 지축이 최대한 태양을 향해서 지축이 기울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이 에너지가 그 지표면 요거에 법선을 봤을 때 수직이라고 하면 셀타 값이 이게 입사각이라고 해요. 셀타 값이 수직에 가깝게 최대한 높아지겠지. 태양이 최대한 그 수직에 가깝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위도에 따라서는 그 높아지는 게 점점점 그 위도가 높아지게 되면 각도가 커질 거고, 그죠? 적도에 가까워지면 각도가 더 작아질 거고. 하지만 요 위치에서는 1년 중에 입사각이 가장 작아질 거라고.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이 해가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일사량 값이 가장 많아지고 태양을 향해서 이게 기울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 6월 21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이동하다가 다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보면 다시 9월 20일에 충분히 되고, 이게 또 다시 순환해서 가다 보면 12월 21일이 됐을 때 12월 21일은 지축이 태양의 반대쪽으로 최대한 기울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상의 위치가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오는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보면 이거 법선을 그으면 세타 값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 지표면에서부터 올라가고 태양 고도가 가장 낮은 각도로 해가 떠서 들어올 거예요. 그죠? 겨울에 보면은 해 고도가 낮아가지고 수기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름에는 해가 높이 떠가지고 굉장히 강한 그런 일사를 받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짓는 이 태양과 건물의 그 면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실제로 그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솔라 지오메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러한 태양의 위치,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태양의 위치를 고도가 방위가 얼마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가령 여기 태양이 있는지 여기 태양이 있는지, 또는 여기 태양이 있는지 여기 태양이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 그 위치를, 가령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시기는 아니지만 내가 예를 근거로 따지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걸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이 태양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개념을 알아야만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균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균시차고 영어로는 그거를 equation of time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의 공전 속도가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이 공전 궤도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느렸다 빨랐다 한단 말이죠. 느렸다 빨랐다 하다 보니까 이런 느렸다 빨랐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과는 오차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오차를, 이 시간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지금 태양의 위치가 어디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오차만큼을 보정을 해줘야 정확한 태양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걸 알기 위해서 가령 시간을 얼마만큼이나 보정해 줘야 되느냐라는 거를 정의한 게 균시차의 개념입니다. 그게 equation of time이다. 이런 그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하는 거에 이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 나 거기도 써야지. 나도 중학교 때보다 배운 거 같아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케플러.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로 물리학적으로 더 지구학적으로 더 자세한 건 아닌데, 내가 과거에 배웠던 기억을 보면 케플러의 법칙에 의하면 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이 거리가 다 다르니까, 이게 타원계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거하고 이동할 때 과연 만들어지는 요 면적, 참 이걸 어떻게 이런 원리를 발견해서 그걸 자기가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것도 망연공을 가지고 관측을 하다가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일단 이동하는데 과연 규질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빨랐다 느렸다 하는데, 이게 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지를 따지고 봤더니 이게 요 면적이 다지기 위한 관점을, 다시 말하면 이 거리가 짧으면 같은 시간 안에 면적이 같아지려면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고, 거리가 길면 천천히 이동해도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해서 형성되는 이 면적이 같아질 거야. 내가 중학교 때 배운 케플러의 법칙의 개념적인 논리를 그 이상 뭐 더 알 필요는 우리가 뭐 그걸 파악하자는 건 아닌데,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런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한단 말이죠. 이런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언제 얼마큼 빨라지고 느려지냐 하는 것들을 다 측정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또 오른쪽에 표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매월 2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 21일 같으면은 이게 지구의 공전 속도가 느려. 그래가지고 느리니까 실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로컬 타임에서 시간을 11.2분 정도의 시간을 빼줘야만 정확한 지금 현재 그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가보면 이게 더 느려져가지고 적어도 13.9분 미니트 시간을 빼줘야만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지구의 위치를 알 수 있고, 10월 달에 가보면 이게 또 빨라져가지고 15.4분만큼의 시간을 더해줘야만 정확하게 그 태양의 위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뺐다 더했다 하는 것들이 수시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 준 거 있죠. 두 번째 페이지 준 거에 의하면 균시차의 그래프가
연종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고,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빨랐다 느려졌다 하는 거에 따라서 1년 중에 시간을 언제 얼마큼 더해주고 얼마큼 빼주고 해야 되는지를 이 그래프로서 보여준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둘째 치고, 일단 매월 2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숫자로 주어진 값들을 근거로 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 10월 21일 같으면 10월 21일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퀘이션하고 타임 표현하고 10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5.4분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15.4분을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계는 굉장한 그 속도로 가는데 실제 태양 지구의 위치는 그보다 더 앞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지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15.4분만큼 더해서 위치를 파악해줘야 정확한 그 지구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공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2월 21일로 가서 보면 그때는 13.9분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여기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공전 속도가 느려가지고 얘가 거기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위치를 알려면 시간을 그만큼을 빼줘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축의 기울기가 매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황도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영어로는 그걸 디클리네이션 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축이 겨울철에 최대한 반대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최대한 마이너스 23.45도가 지축이 기울고 계속 회복하다가 3월 21일 되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지축이 딱 중심이 되니까 황도가 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지축이 최대한 태양을 향해서 기울다 보니까 그때가 플러스 23.45도가 되는 거고, 다시 9월 21일 날은 0도가 됐다가 다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월, 2월, 3월, 4월 매월 2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축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나 플러스 23.45도와 마이너스 23.45도 사이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변화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런 지구의 공전 속도하고 관련된 균시차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축의 기울기의 어떤 변화, 황도 두 가지 개념을 토대로 해서 과연 지금 현재 정확한 지구의 위치가 어떻고 그러면서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위치를 알기 위한 거란 말이야.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해서 지구의 위치를 알기 위한 건데, 지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개념으로 안다. 여기서처럼 해가지고 뭐 거리가 얼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이 어디 있어, 지금 하늘에 어디 있어라고 하면 그 하늘 이 삼차원 공간 속에서 그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죠? 각도 개념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각도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태양이 저쪽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남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태양을 수평면에다가 투영해버리면 이 정남측에서부터 태양까지 수평면상에서 바라보다 본 이 각도가 얼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에지무스, 방위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평면상에서부터 태양을 이 단면상에서 올려다 봤을 때 그 올려다 본 각도가 얼마냐. 이게 곧 고도각. 이게 altitude angle이라고. 그러니까 이 방위각과 고도각의 두 가지 각도로 표현을 하면 가령 3차원 공간 속에서 지금 태양의 위치가 어디야? 라는 걸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태양의 위치를 지구상의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고도각과 방위각의 두 가지 각도 개념으로 표현하도록 해보자. 이건 약속이야.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고도각과 방위각을 통해서 태양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고도각 방위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게 삼각함수로, 솔라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삼각함수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그 태양의 위치를 한번 고도각 방위각 개념으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위도를, 렉티튜드 앵글을 가장 36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서울은 36.5도인데 서울보다 약간 36.5 소수점 이하가 있으니까 36도 정도라고 하고, 그랬을 때에 가령 가령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이 오는 그 태양 솔라 레이라고 했을 때 태양광선은 이제 워낙 멀리서 오니까 패러라이즈 평행으로 쫙 오는 그 전자기파라고 보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북쪽이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이 지축이 최대한 23.5도만큼 태양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날로 따지면 12월 21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지 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축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으니까 3월 21일이나 9월 20일이나 춘분이나 춘분때를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태양이 최대한, 그 지축이 최대한 지구 쪽으로 기울어질 때 있는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겨울이고 봄, 가을이고 여름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지금 이걸 지축을 했을 때 적도가, 이게 이제 적도고, 여기에 북해기선이고 남해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36.5도 선상에 여기에 지금 그 서울이 위치한 거예요. 그치? 서울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게 태양이 남중했다고 봤을 때 12시에, 그러니까 솔라 타임으로 정확하게 12시에는 해가 아침에 여기서부터 떠가지고 쭉 오다가 12시면 정확하게 중앙에 그 남쪽에 떴다가 솔라 타임으로 그랬다가 이게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해가 지겠죠. 매일매일 그럴 거야. 하지만 해가 뜨는 위치와 시간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해가 정확하게 떠서 남중했다가 질 때까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전하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태양이 뜨고 질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는 그 태양이 남중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그 도식을 통해서 한번 그렇다면 태양의 높이가 얼마나 이게 고도가 높이 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각 절기별로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고도각에 대한 거, 고도각이 영어로는 델타라고 쓰는데 이 고도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도상에 36.5도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태양의 고도각이라는 건 그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구가 우리는 평지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둥근 부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 우리 위치 그 미도상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선을 이렇게 거주고, 전선을 거주고 여기서부터 어떤 수직면, 요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고도각상으로 90도가 되는 거죠.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도에서부터 이게 90도가 되는 건데, 이때 태양이 들어오는 빛은 해방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와 같은 방향으로 해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그러다 보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남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들어오는 방향을 올려다 봤더니 올려다 본 각도가 요 각도예요. 요게 곧 델타가 됩니다. 태양의 고도. 남중에 12월 21일 날 동지 때 태양이 남중했을 때 고도각이 얼마나? 다시 말하면 이 고도가 굉장히 낮죠. 고도가 낮은 걸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도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
지표면에서 최대 그 수직으로 올려서 90도라고 하면 90도 플러스 데클리네이션 앵글이라는 거 큰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레티튜드 위도. 그래서 보면 90도에다가 황도가 지금 12월 21일이면 어떻게 돼? 디클리네이션이 최대한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23.5도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레티튜드가 얼마야? 레티튜드가 36도지 지금. 위도가 36도니까 그래서 봤더니 얼마야? 30.5도. 30.5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보면 해가 낮에 아무리 떠봐야 30도 정도밖에는 떠오르지 못하는 거죠. 남중에 있을 때나 하더라도 겨울철에 지축이 최대한 멀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도 작거니와 이 지표면에 떨어진 일사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그런 기분이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봄으로 넘어와. 우리도 지금 겨울을 거쳐서 봄을 지금 넘어왔잖아. 날씨가 확 변하는 걸 느끼겠지. 아, 이게 일사량의 변화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북쪽이라고 하면 이게 23.5도고 북해 이전이고 여기서 36도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위치, 지구상의 위치에서 접선을 끈 다음에 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는 게 이게 모두 베타다. 아까 여기에서 위에서는 이제 지축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음으로써 더 해가 높이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마찬가지 데이터 구해보면 90도 플러스 황도가 얼마야? 여기서 0이지 0.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2도 36도 하면 54도. 상당히 지금 해가 많이 높아진 거라서. 아니, 겨울에 여러분들 겨울철에 며칠가 해도 굉장히 길어졌지. 느끼지 않아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예전에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맨날 화날 때만 눈 떴나? 늦게 일어나서 이하가 태양의 고도각이 그만큼 높아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름으로 넘어가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5월달 들어가고 이제 6월달 들어가면 여름으로 들어가서 가장 지축이 최대한 태양 쪽으로 기울었다 라고 하면 이게 적도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게 23.5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사실 여기까지는 아닌데 우리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36도라고 치면 36도라 되면서 접선을 더 여기에 그 수직이 되는 선을 끈 다음에 태양빛은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지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표면에서부터 수평에서 올라가고 이 각도, 이 각도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베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타가 어떻게 되냐면 90도에서 여기는 23.5도를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36도를 하게 되면 77.5도니까 와우, 여름철에 이게 태양이 하지 때에는 태양이 나오면 거의 뭐 70, 80도 가까운 선까지 태양이 굉장히 높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태양의 고도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관점이고, 이렇게 태양의 고도각이 변화함으로써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 과연 태양이 얼마나 떠오르냐 하는 걸 보면 여름철에 이건 6월 21일, 이건 3월 21일, 이거는 12월 21일 해가지고 이게 그 겨울에는 기껏 해봐야 태양이 수평선에서 떠올라가지고 최대 30.5도까지 올라갔다가 곧바로 이제 다시 태양이 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春분을 지나고 나면 얘가 54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게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지를 맞으면 얘가 최대 77.5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해가 지게 돼요. 이런 현상들을 보시니까 이 해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옮겨오면서 이 건물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그럼으로써 일사량 값은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할 거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위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역 여기 건물 지구상의 위치 위도가 36도인 경우에 가령 수평면상에서 태양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거를 수평면상에다 투영을 시켜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령 동지 때는 기껏해야 해가 여기서 떠가지고 양중했다가 저녁에 지고 가령 예를 들면 7시 아침 7시에 떠서 오후 5시면 해가 져버리죠. 가장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죠. 그리고 이게 추분으로 가게 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정확하게 6시에 떠서 저녁 6시에 진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정확하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대죠. 지축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름엔 어때? 태양 쪽으로 최대한 기울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지는데 이게 5시에 떠가지고 저녁 7시까지 떠 있다. 근데 우리보다 위도가 좀 더 높으면서 가령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썸머 타임을 또 쓴단 말이에요. 썸머 타임, 그러니까 로컬 타임 시계를 바꿔가지고 해도 일찍 뜨고 그 다음에 늦게 지니까 시간을 1시간 땡겨버리면 사실은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8시가 넘어서 9시 될 때까지도 해가 풍이 떠있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합니다. 가령 미국이나 유럽 때나 우리는 썸머 타임을 그때 올림픽 할 때만 잠깐 썸머 타임을 적용했었고 썸머 타임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는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돼? 극지방으로 가버리면 이게 태양 쪽으로 최대한 기울었어. 태양이 저기 있는데 지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대한 태양으로 기울었어. 그리고 거기서 한 바퀴 자전하면서 돌아봐야 계속 해를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그 밑에 있어야 돌면서 해를 안 보는 시간이 생겨야 밤이 오는데, 그지? 이게 북극 지방에 있으면은 이게 최대한 기울었을 때 이게 아무리 자전해봐야 하루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런 현상을 몰라요. 애기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북극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다 이런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문명부가 이게 어디 있냐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북해에 23.5도, 23.5도지만 대부분의 어떤 대륙이 어디 있냐면 40도 플러스 마이너스 40도 레티튜드 안에 대부분의 인구들이 살고, 물론 북지방에도 아까 알래스카에 있고 뭐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대륙이 어디에 많아?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에 대륙이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구들이 모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거는 뭐 남아메리카인데 남아메리카는 또 북아메리카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적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좀 있고 호주, 오세아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남쪽으로 내려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륙은 전부 북반구 쪽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삼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솔라 지오메트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설계할 때 기본 철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향으로 지어야 돼. 그래서 향이 중요하고 계산인수 이런 얘기였잖아요. 호주 가면 깜짝 놀라지. 처음에 저도 호주를 갔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연수를 갔는데 정말 뭘 갖고 오라냐면 야간에도 무슨 이게 향을 작품화하려고 나침판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침판을 아주 소형 이렇게 이런 데서 부착할 수 있는 나침판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거기는 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이렇게 많아가지고 솔라 패널들이 쫙 설치되어 있는데 딱 봤더니 왜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뇌에 박혀 있잖아요. 우리는 남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북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뭐 그러니까 여기는 북반구가 아니고 여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 건축 체계 보면 전부 뭐라고 써있냐, 북향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반대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제 개념적으로 그런 태양의 고도각과 방위각을 이제 그 도식화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 지구의 위치, 태양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AST, LST 개념, 시간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AST는 뭐냐면 Apparent Solar Time이겠죠.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옛날 그 태양식, 진태양식 뭐 이런 거 적었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때 이미 대학 들어오는 순간 다 버렸어. 그 다음에 LST는 뭐냐면 Local Standard Time, 그러니까 표준시. 우리가 표준시라는 거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놓고 보면 시간 존이 다 표시되어 있죠. 어느 존을 지나면 시간이 한 시간 바뀌고, 그죠? 날짜 변경성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컬 스탠다드 타임인데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을 쓸 때 이 시간을 근거로 했을 때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려면 이 시간은 정확 태양의 위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태양시로 이거를 고쳐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태양시를 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equation of time, 이 공전 속도가 느렸다 빨랐다 하는 거를 보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경도상의 보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시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선이면 이건 그냥 약속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몇 도냐면 아까 위도를 한 36도라고 했죠. 우리나라 경도가 얼마냐? 169도 정도입니다. 129도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정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했냐면 135도를 기준으로 동경 135도. 그러니까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동경 129도야. 그러니까 아직 해가 정확하게 세일치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남중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로컬 스탠다드 타임에다가 어떤 지구의 공전 속도가 느렸다 빨랐다 하는 것들을 보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선 약속에 의해서 경도상의 그 오차를 보정해줌으로써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태양시 개념으로 바꿔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위쪽에 나온 거는 그런 1년 중에 이런 그 태양의 공전 속도가 느렸다 빨랐다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존해줘야 되는지가 이제 그래프로 나온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래프에 보면 여러분들 써 있는데 균시차 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보면 내가 그거를 반대로 써놨어. 거기 보면 그 위에 플러스가 됐을 때는 느리다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공전 속도가 더 빠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더해줌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고, 밑에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시간을 빼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공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배고프지잖아. 그죠? 12시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수업 때문에 12시 밥을 못 먹잖아. 그죠? 억울하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수업 때문에 못 먹으니까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불만이 우리 학과의 그 조교 선생님한테 불만이 나를 왜 밑받는지 모르겠지만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업을 전부 점심시간에다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내 점심 스케줄을 이렇게 망가뜨리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까지 생각하면 피해가 더 많죠. 그죠?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한번 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12시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는 점심을 먹는데 12시가 됐다고 점심을 먹는 게 아니고 해가 남중했을 때 점심을 먹자. 과연 그런 식으로 약속을 바꿔보면 과연 언제 점심을 먹는 게 더 정확한 거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스탠다드 타임으로 12시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태양시로는 몇 시냐. 그렇다면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굳이 억울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 스탠다드 타임 12시를 놓고 한번 태양시로 한번 환산해 보자.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로 얘기하면 좀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내가 예를 써놓겠죠. 여기 6월 21일이라고. 6월 21일 하지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지 때의 균시차가 6월 21일이 마이너스 1.4가 그 앞에 그 표에서도 나오죠. 그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4라는 건 뭐야? 태양의 공전 속도가 지금 아니 지구의 공전 속도가 느린 거지. 그러니까 아직 제 위치까지 못 간 거야. 우리 로카스텐 타임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의 시간을 빼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동경 129도인데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도를 보존해줘야 돼요. 근데 15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각도로? 360도지. 360도 도는 거야. 근데 하루가 몇 시야? 하루가 24시지. 그러니까 360도를 24로 나눠보면 15도. 다시 말하면 1시간 동안에 도는 각도상으로 보면 15도만큼씩 도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회전이야. 그치? 그리고 이거를 그 지구의 그 외곽 둘레 길이로 해가지고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이 상당한 속도를 지금 저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느끼는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각도 개념으로 바꾸고 하기 위해서는 가령 129도하고 135도의 차이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6도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그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1시간당 15도씩 가기 때문에 그걸 바꿔보면 15분의 6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그 5분의 2에서 시간으로 하면 이게 0.4 아워. 그러니까 0.4 아워니까 이거를 60분이 1시간이니까 이걸 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면 24분이 된단 말이죠. 24분. 그럼 24분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고 1.4분만큼은 또 빼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두 개를 합하면 25.4분만큼을 12시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11시 얼마가 되겠어요? 34.6분. 근데 34.6분인데 이걸 초로 고치면 34분하고 36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시간이 진짜 12시야.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어. 수업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태양의 위치를 보니까 아니야. 지금 아직 태양이 남중하래서 앞으로 태양이 남중하려면 25분 5.4분만큼을 더 있어야 태양이 남중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25.4분에 가서 밥 먹으면 우울할 일은 없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밥 먹으러 갈 수 없으니까 한 20분 정도만 더 양보하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태양치를 알게 되면 정확한 태양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근거로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그걸 근거로 고도가 방해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해서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도가 방해가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각이라고 하는 각도 개념으로 이걸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과 각도 개념으로 하면 다시 또 1시간에 지구가 자전하는 그 각도가 15도니까 15도 곱하기 그 다음에 남중했을 때가 12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빼기 AST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에서 태양의 AST라는 건 태양의 위치지 정확하게 그걸 빼줘가지고 각도로 판단하기 위해서 15도만큼 곱해주면 각도가 얼마인지 시간각 이거를 시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워 앵글이라는데 시간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ST는 얼마야? 34분, 11시 34분, 36초지. 그걸 빼주면 그만큼이 남으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이 남중했을 때 정확하게 남중했을 때 거기 딱 남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저 각도를 가지고 보면 아직 남중하지 못하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만큼의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정확하게 각도로 알 수 있는 그게 시간각이야. 얘는 지금 여기까지 못 왔어. 아직 남중 못했어. 그만큼 모자라. 그 각도가 얼마냐 라는 거를 찾아낸 거야. 그러면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았지. 그지? 태양의 위치를 알아서 시간각이라는 개념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궁극적으로
태양 위치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래서 고도각, 방위각 두 가지 각도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고도각과 방위각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그 삼각함수다. 방위각.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가령 이런 솔라 지오메트리를 이제 그 과학자들이 다 그 분석을 해서 가령 우리가 원하는 태양 고도가 우리가 원하는 태양 방위가 그러면서 정확한 태양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의 그 사각함수로 해서 단계를 설정한 거다. 그래서 이 수식만 해결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든지 간에 그때 태양 고도가 어디고 위치가 그때 반각이 수평면사에서 얼마나 더 멀어져 있는지 하는 것들을 두 가지 각도 개념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들만 알면 바로 그 정확한 태양 위치를 알 수 있는 그 관계식을 이제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관계식을 알아요. 그리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썸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오지만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면 바로 썸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이 이퀘이션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 그러면 태양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냐라는 거가 결국은 이거지. 그죠? 그거 아니야. 여기서 L은 뭐야? L은 렉티튜드. 내가 지구상에 내 위치가 어디냐? 위도상 36도, 44도 내 위치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태양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축의 기울기가 얼마나 되냐? 데클레레이션. 이거는 1년 중에 언제냐라는 걸 알면 계절적 변화를 알면 그때 지축이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제 공적 궤도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변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6월 21일 날 하질 때야 또는 9월 21일 날 추분 때야 하면 그때 디클레레이션 앵글이 얼마인지 아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각이라는 건 지금 시간 계속 로컬 타임을 얼마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시간 아워 앵글 아까 계산했듯이 그 정확한 그 반전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거 또 우리 경도상의 어떤 그 오차 보정 다 해가지고 그거를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솔라 타임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것을 다시 어느 정도나 이게 남쪽에서부터 벌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서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 이거는 지금 몇 시냐를 근거로 해서 그 시간대에 태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계산한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다 알 수 있는 거지. 지구상의 어느 위치냐, 지금 1년 중에 언제냐, 몇 시냐를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때 태양의 위치를 고도가 발각 기능으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여기 또 다시 이제 래티튜드하고 디클레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값을 알아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베타 값을 이용해서 태양의 고도각도 알아. 그 다음에 또 위도도 알아. 평도도 알아. 그러면 이 관계식을 풀어서 뭘 알 수 있어? 태양 방위각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이걸 계산해주고 이 값을 알아내가지고 또 여기 대입해서 이 값을 알아야 되고. 요즘에는 내가 그런 시험 문제를 안 내는데 계산을. 옛날에 이제 이런 거 시험 문제인데 내가 봤더니 계산기도 갖고 와라. 계산을 딱 했는데 도대체 이 값들을 다 찾아갖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몰라.
요즘에 학생들 그리고 한때는 이거 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하면 썸프 스타일로 직접 본인이 한번 컴퓨터를 그려봐라. 그런 걸 해온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왜 안 배웠어? 지금 앞으로 IT 시대라고 초등학생들 프로그래밍 가르친다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응?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말로만 해? 뭔가 요즘 시대는 뭔가 자기가 실행하려면 코딩을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소위 object oriented 프로그래밍 하면은 모든 게 루틴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코딩하는 건 훨씬 그래요. 쉬워졌어요. 좀 관심을 가져.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야. 뭐 필요하면 자기가 만들어갖고 바로 실현하고 해야 되고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영화관. 그래서 이제 태양의 위치를 알아냈어. 그러면 뭐 사인, 코사인 그래갖고 이거를 다 알았다. 그래갖고 계산을 하라 이렇게 계산까지 했는데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도 계산이 다 있어. 계산했는데 근데 저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혹시 알아요? 계산기 요새 그 계산기 쓰는 거 그런 것도 안 해봐서 모르지. 이걸 다 풀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가령 각도 개념을 넣어가지고 또 가령 사인 30도면은 얼마야? 2분의 1? 그지? 0.5지 사인 30도면. 그지? 그러니까 30도를 누르고 사인 값을 취해버리면 0.5라고 계산기에서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이 값이 나왔어. 근데 베타 값을 알고 싶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대. 어떻게 해? 그치. 아크 사인이지. 그치? 아크 사인을 구해야 베타 값을 구하니까. 그게 계산기 기능이 있는데, 그게 과학 계산기 보면, 그거를 자꾸 확하지 않는데, 이걸 다 풀었는데, 이거 넣어가지고 사인 값 취하면 얼마 다 해서 했는데, 보니까, 나한테 베타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명이 있다. 사인 마이너스 값 집어넣는 시간을 보겠다. 그래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5년제 학생들한테는 뭐 그런 걸 안 시키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건축 환경 시간에 무슨 뭐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고 뭐 하고 이러자라는 건 아니잖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잘 이해해서 어떤 디자인에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태양의 어떤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태양의 어떤 그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지? 그걸 유용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선패스 다이그램이다. 선패스 다이그램, 크게 보면 선패스 다이그램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뭐 그걸 하나 말로는 선패스 다이그램 또는 그 솔라 차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가령 여러분들 그 바이오그라메틱 차트를 올게이 형식으로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메트릭에다가 표현하는 거하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또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 태양 궤적에 대한 표현으로 이러한 또 원으로 표현해갖고 선패스 다이그램을 그리거나 네모 형태로 해서 월 조향 형식으로 그리는 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하나의 천구를 가상을 하자고. 천구. 그러니까 사실은 리얼리티는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는 그 주위를 돌고 뭐 이런 관계인데, 그렇게 따지면 또 복잡하니까 모든 건 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나를 중심. 나는 또 어디에 있어? 위도상으로 36도, 북이 36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패스 다이그램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 하면 내가 지구상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레티튜드에 따라서 선패스 다이그램 바꿀 것 같아요.
가령 레티튜드가 우리가 36도야. 근데 저쪽에 유럽에 가령 우리 거기 대부분 사실 이태리의 로마가 우리보다 위도가 높아요. 그 밑에 어디 어떤 도시가 우리랑 똑같이 위도가 36도라 그러면 서페이스 다이그램의 태양의 궤적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서페이스 다이그램은 지구상의 위치, 레티튜드에 따라서 서페이스 다이그램이 다 그려지는데 가령 서울 지역의 서페이스 다이그램 36도라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연간 태양이 어떤 궤적을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하나의 표로 다 그려보자. 그럼 되게 쉽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서페이스 다이그램을 하는데 이 태양의 위치를 표현하는 건 두 가지 각도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고도가, 하나는 방위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동심원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동심원들이 일종의 뭐냐면 동심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해가 높이 떠 있느냐. 거기도 내가 이제 써놓은 거에 이제 잘못 써놨어. 뭐냐면 바깥에서부터 0에서부터 C 이렇게 각도가 높아지면서 여기가 최대 90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써놨죠. 이게 0이고 10이고 20이고 그러다가 이게 최대 올라가면 90도까지 올라가요. 태양 고도가. 그래서 90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동심원은 그 고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방산. 이거는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이건 방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각과 방위각의 두 가지 각도 개념을 2차원 평면상에서 그대로 표현하면 정확한 태양의 위치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오느냐. 이런 거. 가령 이거는 12월 22일, 이거는 3월 22일, 6월 22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각도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는 시간입니다. 가령 우리가 출근이나 출근 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축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침 6시에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오후 6시에 서쪽으로 정확하게 져.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해가 이렇게 되겠죠. 아침 6시에 이게 해가 떠서 그 다음 여기 오면은 7시에는 여기가 되고 8시에는 여기가 되고 9시, 10시, 11시 그러다가 12시에 정확하게 나요. 그 다음에 1시, 2시, 3시, 6시 해가 닥쳤어요. 이게 지금 하루 아침에 해가 떠서부터 어떻게 해가 하루 종일 이동하는지 경로로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경로를 선패스 3월 21일 날.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7시에는 얘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를 보면 이 위치를 보면 고도각이 0에서 평면에서 떠오르니까 떠올라서 조금 떠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각도상으로 아직 10도는 안 되고 한 10도 정도 떠올랐어. 1시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방위각은 어떻게 됐어? 방위각은 남쪽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졌어? 이게 정확하게 처음에 떠오를 때는 90도였는데, 그지? 근데 지금은 조금 이동했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80도까지 줄어든 건 아니고 80 몇 도 정도의 각도. 그러니까 이때 이 지점에서의 고도각 방위각은 이 좌표상에서 읽을 수 있지. 그지? 여기 이동했을 때는 이때 방위각 고도각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그런 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차원 평면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최대한 갈 수 있는 건 어디까지? 3월 1일서부터 6월 21일까지 가. 그래갖고 최대한 그 해가 일찍 뜨면 5시 여기서 또 6시, 7시 남중했다가 또 저녁 7시에 해가 지는 거야. 자 이렇게 갔는데 이 위로는 32개, 36도에서는 이 위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해. 태양의 위치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가 9월 22일, 23일 되면 이 궤적이 다시 내려오겠죠. 이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추구를 지났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12월 21일이 되면 최저 여기까지 내려가. 아침 7시 해가 뜨고 8시, 9시, 12시, 오후 5시.
그래서 이걸 했다가 최저 태양의 지축이 최대 반대로 들었다가 다시 12월 22일이 되면 어떻게 다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이를 계속 합니다. 1년 내내. 태양 궤적은 36도인 지역에서는 요 궤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의상 6월 20일, 3월 10일, 12월 21일만 표현했지만 이미의 무슨 날 하면 여기서 가령 뭐 5월 며칠이 알고 싶어. 그럼 여기 4월이고 이거 5월이고 그러면 그날 5월 며칠이면 이 중에서도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뭐 몇 시쯤 알고 싶어. 그럼 여기 시간 나오게. 태양의 그거는 방해가 얼마든지 1년 365일 몇 월 며칠 몇 시 다 알아낼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눈으로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고 눈으로 짐작을 해도 되고 그게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 사인, 코사인 계산하면 다 나오고. 그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어? 기후와 건축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런 조건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년 360,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 변화가 어떻게 생기고 거기에 대응해서 건물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종합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태양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연중 태양의 궤적이 어느 범주에 있고 그럼으로써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인, 코사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썬패스 다이그램을 놓고 일종의 사이트 이밸루에이션 하는 어떤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조와 일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조라는 건 그럼 내가 언제 해를 받을 수 있는데 언제 해를 받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3월 21일 날은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는 건 적어도 아침에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볼 수 있지 저녁 7시가 되면 더 이상 해를 못 봐. 그치? 또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밑에 내가 뭐 숙제를 넣는 거 있잖아요. 이제 썬패스타임만 여러분들 사이트 분석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위도에 맞는 썬패스타임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트에 가서 내가 건물을 다 있잖아 사이트가. 그럼 여러분 사이트에서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보면 쭉 보면 각도에 따라서 동쪽인데 동쪽에는 보니까 어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그 몇도 방향에 산이 있고 전봇대가 있고 다 나올 거 아니야. 사진을 갖다가 180도 한 번에 메이크를 쫙 찍어. 그래서 그거를 쫙 연결시켜. 그래서 그 각도 개념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여기다 표현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면 이게 0도지 그라운드 레벨이지. 여기서부터 올려다본 각도가 얼마고 방위각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동쪽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 지점에 왔을 때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건물의 방위각상으로는 각도가 요만큼이고 이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올려다봤더니 건물이 꽤 높아. 각도상으로 한 80도 정도 돼. 이 정도까지. 이 건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여기까지 미쳐. 다시 말하면 이 범위 내 방위각 고도각상의 범위 내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내 사이트에서는 내가 겨울철에 분명히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때 밤새 추웠으니까 하루 중 제일 추운 시간이 언제야? 해 뜨기 직전. 이때가 제일 추워. 밤새 떨다가 이제 해가 이제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뭔가 해를 쫙 받고 싶은데 이놈 때문에 가려가지고 나한테는 햇빛이 오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령 나는 동쪽에 특히 동남쪽에 한 20도 정도의 이쪽 방향에다가 건물에 창을 내고 싶었어. 왜? 겨울철 아침에 딱 떠오르는 해를 딱 맞이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이 설계하면 내 계획과 의도가 전혀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요즘에 그 재건축하고 그럴 때 단지들 가는
받는다. 소송 권리 이렇게 받는다. 1조권 침해. 이번에도 저 현대 지비시장에서 보문사에서 1조권 침해 시비 걸었잖아. 100층짜리 건물을 지면 얘가 해가 떠갖고 움직일 때 그 그림자가 엄청 길게 들이오니까. 근데 보문사에 하루에 3시간 동안 들어오는 햇빛이 안 들어온다 이거야.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문제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 실제로 1조권 분쟁하고 하면 실제로 저걸 따질 때 우리가 다 이걸로 계산해주면 이게 없을 때는 네가 법적으로 보장된 게 이 태양이 남중에 뜨는 때 기준에서 2시간 이상 1조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럼 하루 좀 조금 더울때 동지를 기준할 때 4시간 이상 1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정하고 있거든. 근데 어떤 놈이 건물 하나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줬어.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쪽에 햇빛을 잘 받고 있었는데 얘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시간까지 더 이상 해를 받을 수가 없게 됐어. 그럼 걔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거야.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거야. 선택사회라는 거야. 과학적으로 밝혀주면 이전에 들어오던 햇빛이 얘 때문에 해를 못 보게 되니까 몇 시간 동안 해를 못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얘는 어떠한 권리를 침해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얼마 해줘라. 엄청난 소송 사례가 있어요. 1조권 주면 가장 많은 그런 건축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사회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야.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당사자 내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어떤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건축 계획을 세웠냐를 가지고 이게 나한테 어떤 피해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도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지 이제 이거를 월드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월드램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걸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건 그냥 이런 원형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약간 각도가 그러니까 약간 각도로는 그렇죠 왜곡되지.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어학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 이미지를 그 서페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오버랩을 시켜버리면 정확하게 그 실제 어떤 사물들이 나의 일조의 해를 내가 받을 수 있고 없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면서 각도를 물론 측량기를 써야 될지 모르지만 굳이 측량기를 써가지고 정확한 각도는 23.45도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정남에서부터 광학상으로 간단한 그 각도기를 가지고 눈짐작으로 해서 판단하더라도 어떤 내 사이트 주변에 어떤 건물이나 장애물들에 의해서 어떤 일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설계 초기 단계에 방향이 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앉혀도 괜찮은 건지 아니 햇빛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이렇게 건물을 앉혀서 여기다가 생물을 내봐야 겨울철에 햇빛 하나도 안 들어와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떻게 건물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앉히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는 뚫려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여러분들 배치 계획을 하기 위해서 판단하려면 이런 썸패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들을 사이트에서 확인하죠.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들 그 기후와 건축에 대한 거 기후 데이터 정리하고 할 때에 숙제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2주가 하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숙제를 하나도 못 해는 거야. 이제는 솔라 지오메트리를 배웠고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클라이밋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리는데 태양의 궤적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에 가서 사이트 현지에서의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에다 같이 그려두면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사이트 분석을 해서 내 건물을 정말 제대로 앉힌 건지 이렇게 앉혔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 어널리시스의 요소 중에 하나다. 그 당시에는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지난번 숙제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까지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솔라 차트라는 건 뭐 마찬가지 개념인데 남중의 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동쪽으로
뭐 120도, 그 다음에 서쪽으로 120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고도가 했을 때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는 건데 개념은 똑같아요. 우리가 장애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들이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거를 한번 전 지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조금 땅덩어리에서만 건축 설계를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전체 남아프리카에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칠레에 가서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죠? 멕시코에도 가야 되고,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국의 기후만 알고 한국 36.5도의 레티튜드의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고는 안 되잖아. 그죠? 그냥 호주에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호주에 설계하는 서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반대가 되지 않을까? 남반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적도분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 경우에 따라서 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페이스 다이어그램 한 형태가 아니라 지구상의 위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패턴들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건 저 컴퓨터한테 그려라 그래서 레티튜드만 줘버리면 쫙쫙 그려줘 순식간이야. 그러면서 왜 이런 형태가 되지? 얘가 지구상의 위치가 어디고 태양과의 관계가 이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겠지?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한 사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 지구를 놓고 미디어에 따라서 호주 같으면 어떻게 될까? 적도분이 어떻게 될까? 필리핀은 어떤가? 따져보라. 자, 이제 그런 거기까지 했고 숙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장이야, 마지막 장. 3페이지 나가는 거인데 마지막. 이제는 내가 언제 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놈이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겨울철에는 나는 해를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프렌드야. 여름에는 애니미야. 어떻게든 햇빛을 막았으면 좋겠어. 태양의 위치를 아니까 그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해를 만약에 내가 못 막았으면 여름에는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왜냐면 햇빛이 들어왔을 때 엄청 더울 거 아니야. 그 일사량이 얼마나 될까? 또는 겨울철에는 남쪽을 향해서 창문을 해가지고 햇빛을 잘 끌어들였어. 하습소라기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사량이 그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게 일사량, 솔라 레디에이션에 대한 얘기. 그 일사량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 전체 일사량은 IT, 토탈, 인졸레이션께서 I 토탈은 어떻게 되냐면 ITN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B 플러스 IR. 이것도 수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첫 번째 이 개념은 뭐냐? 이거는 일사의 개념이다. Direct radiation. 이거는 뭐냐면 산란일사의 개념이다. diffusion. 이거는 반사.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햇빛을 총 얼마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느냐를 봤을 때는 해로부터 직접 오는 게 있고 또는 대기 중에서 딱 산란되는 것이 간접적으로 그게 diffusion radiation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쪽에 부딪혀갖고 반사. 특히 지표면에 반사돼서 우리나라 과거에는 보면 한옥집 같은 데 마당에다가 마스터 가지고 아주 바닥이 마당이 부착하잖아요. 해가 비치면 해가 쫙 반사되어 쫙 들어온다고. 자, 이런 그라운드 표면에서의
이런 것들을 처음 했을 때 내가 받는 총 일사량이 얼마냐 이렇게 표현한다. 물론 이 중에 가장 영향이 큰 거는 뭐야? 이게 가장 해가 직접 왔을 때가 제일 세지. 직다리 일사량. 그 다음에 디퓨전 레디에이션도 굉장히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는 고층 건물 대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에 의한 영향은 이제 최소화된다. 별로 크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건데, 그래서 보면 내가 요걸 중심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드 레디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리프렉티브 레디에이션은 밑에 계산하는 게 막 복잡하게 있는데 괜히 이런 얘기 해봐야 굉장히 그렇지만 않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하려고 그냥 참고하고 이 전체 복사 에너지는 이러한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기후 데이터 할 때 보면 레디에이션이 있는데 딱 없으면 보면 일사량 값을 중에 두 개를 표시돼요. 기후 데이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반응이 안 본 것 같아. 그 거기 보면 복사 에너지를 이거는 얘기 안 하고 보통 이거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대기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다이렉트 레디에이션이 아니면 디퓨티드 레디에이션에 따라서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이 복사 에너지 데이터가 있다고 일사량 데이터가. 그지? 안 갖고 있어? 그래서 보면 직단 일사량이 얼마고 산란 일사량이 얼마구나 라는 걸 보면 또 뭘 알 수 있냐면 대체로 스카이 컨디션이 어떤지 가령 맑은 지역 같은 데는 다이렉트 레디에이션이 좀 많겠죠.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가 그냥 평균 날은 다이렉트 일사보다 사실은 디퓨즈드 레디에이션이 더 많아요. 디퓨즈드 레디에이션은 방향성이 없는 거야. 다이렉트 레디에이션은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피나미터라 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자체가 방향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의 그 직단 일사량 측정과 산란 측정을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일사량이 얼마냐라는 거를 내가 기후 데이터에서 보면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도 이 개념적인 이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많고 중요하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나리가 크리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직단일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적용됩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알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야. 사실은 세타를 얘기했는데 세타는 이걸 우리말로는 입사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오늘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입사각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쉐이딩 디바이스 할 때 아마 다시 그 각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학함수 그때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냥 입사각이라고만 알아요. 입사각은 개념이 뭐냐면 3차원적인 각도 개념인데 가령 해가 저기 떠 있다. 해가 요면이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어디 떠 있다라고 하면 해가 나한테 이렇게 비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D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졸레이션인데 DN이야. DN은 첫 번째 D는 뭐냐면 direct, 직달일사라는 뜻이고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direct, normal이야. normal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normal. 이 친구는 normal이야. 이 친구는 abnormal이야. 그런 normal, abnormal은 아니란 말이야. normal하고 우리가 정상, 비정상을 얘기해. 노말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면에 수직, 직각을 이루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IDN은 인졸레이션인데 다이렉트로 직달일사인데 어떤 특정한 면에 직각으로 들어오는 수직으로 들어오는 일사예요. 그러니까 해가 만약에 저기 있다면 내가 면을 그 해를 바라보고 수직 방향으로 해서 수직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일사량이 IDN이야. 그때가 일사가 햇빛이 가장 강하겠지. 직접 수직으로 들어올 때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면 될수록 각도가 벌어질수록 그때 비스듬히 됐을 때 수직선을 세워서 수직선과 해가 들어오는 선가의 사이의 각도 3차원 입체적인 각도가 곧 뭐냐면 입사각이고 그걸 떼타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면 바닥면의 수직이 이거지. 근데 해가 저기 있지. 그러면 해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수직선을 걷을 때 이 들어오는 각도와 수직선 사이의 요 입체적인 각도, 이 각도가 입사각이야. 세타. 세타가 90도면 얼마야? 코사인 90도. 세타가 90도가 얼마야? 코사인 90도. 코사인 봅시다. 코사인 90도면 0. 코사인 0이면 1. 다시 말하면 코사인 0도라는 건 해가 들어오는 방향과 이 면의 법선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각이, 입사각이 전혀 없으니까 코사인 0, 이건 1이야. 그럼 100% 복사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서로 직각으로 있어.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면이 직각이 안 되고 이렇게 평행해. 그러면 일사인 하나도 안 빠져. 코사인 90도는 0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아이디어는. 가령 해가 여기서 비치는데 해는 패러하게 일정하게 쫙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이러한 어떤 구조체가 있어. 면이 있는데, 자, 그럼 이면하고 관계하고 이면하고 관계를 한번 다 보자. 그 보통 일사량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면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해가 들어오면 이게 지구라고 하면 태양성으로 들어올 때 대기권 밖에까지 들어올 때는 복사가 전혀 방해를 안 받고 오잖아. 왜? 대기 중에는 대기권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절대로 뭐 이렇게 산란되고 말고 소멸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약 1300와트/제곱미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에 거리가 좀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짧아지고 하더라도 거리는 별 상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태양상수, 솔라 콘스턴트라고 해요. 이게 대기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대기의 물질에 의해서. 그죠? 산란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한 컴포넌트하고 디퓨즈된 컴포넌트가 만나서 이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면 이때 얼마 정도 되냐면 1000와트/제곱미터 정도 된다. 뭐가? 다이렉트 노말일 때. 다이렉트 노말일 때 1000 정도 되는데, 근데 최대가 1000이지 그러니까 언제?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0도면 1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보면 이 경우에 보면 한번 보자 이거. 이거 들어오는 게. 근데 여기 법선을 이렇게 이면에 대해서 법선을 한번 보자. 그러면 이 면과 해가 들어오는 이 각도가 이렇게 세타. 그지? 세타인데 세타가 45도보다 작으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45도 같으면 코사인 45가 0.5. 그지?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한 1000와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산란망을 빼고 직달일상 보고 산란하고 직달일상을 반반 나눠보자고. 그러니까 산란은 방향성이 없는 거니까. 이건 방향성이 있는 거는 그러면 직달일상만 했을 때 가령 단순하게 해서 500이라고 치고 500이라고 치고 이게 정확하게 입사각이 45도 같으면 0.5니까 200 단위 면적당 250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 세타가 45도보다 더 작지. 다시 말하면 작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 값은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205 전체가 500인데 절반 이상의 한 300 정도의 그 와트/제곱미터 정도의 에너지를 여기서 받을 거야. 직달일사를. 그런가 하면 이 면은 어떤지 볼게요. 이 면을 보면 여기다 법선을 걷을 때 얘 세타는 더 커진단 말이야. 해가 똑같은 각도로 들어오는데 지붕면에는 고도가 높으니까 지붕면은 세타가 작은데 이 수직면은 세타가 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일사량은 보면 150와트/제곱미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자. 겨울철에는 태양 고도가 낮죠. 다시 말하면 남측의 일사량이 많고 지붕에 떨어지는 일사량이 훨씬 적어. 그런가 하면 여름철은 어때? 태양의 고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 떨어진 일사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남측면에 떨어진 일사량은 세타 값이 커지니까 확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의 어떤 특정 면들이 태양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사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사량 값이 팩팩팩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서피스에 대해서 그 계절별로 일자리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면 아,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지금 보여줍니다. 네, 그래프를 보여주면 가령 첫 번째가 뭐냐, 3월 21일 그 충분이라고 치죠. 그러면 해는 6시에 떠서 저녁 6시에 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때 해가 최대한 떠오를 수 있는 고도각이 나중에있을 때 충분 때가 54도 정도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그 수평면상에서 정확하게 이때 떠가지고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도각의 변화, 아침에 여기서 떠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치는 거고, 거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치는 고도각의 변화, 안각의 변화를 하루 중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런 그 정밀면체 이런 건물이 있다고 볼 때 가령 해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면 여기 떨어지는 일사량 남측에 쪽에 지붕에 떨어지는 각각의 면에 떨어지는 일사량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제일 처음에 정확하게 동쪽에서 뜨니까 어떻게 돼요? 동측면 일사량이 쫙 올라가겠죠. 그죠? 동측면 일사량이 쫙 올라가가지고는 12시 될 때까지 쫙 동측면 일사량이 있어. 그래서 쫙 아마 해가 뜰 때가 동측을 세타 값이 가장 작게 비추고 이게 남쪽으로 가는 갈수록 세타가 점점 더 커지니까 양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 자, 그렇게 될 거고, 근데 분명히 여기까지 다 왔더라도 집단이 쌓이면 그렇게 변하지만 여기 보면 완전히 12시가 돼서 남쪽으로 해가 넘어오면 더 이상 동쪽은 비치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완전히 제로가 되진 않아. 왜? 산란광이 있어요. 다이렉트 레디에이션이 아니더라도 디퓨즈드 레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디퓨즈드 레디에이션이 계속 오후에는 직접 햇빛을 다이렉트 일사가 없지. 산란광만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있을 때 이쪽에 동쪽면에 있는 인변에서는 일사량 값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아침에 6시 해가 뜨기 전까지 일사량이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오후에는 햇빛을 못 받으면서도 단지 산란광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다가 6시가 지나서 해가 완전히 지면서 일사량 값이 제로가 된다. 이해돼? 자, 그러면 남쪽은 어떠냐? 이 남쪽은 어떠냐면 처음에 동쪽에서 떴을 때는 일사량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 조금씩 동쪽에서부터 조금만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남쪽을 비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사형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나. 그러다가 남중했을 때 해가 정확하게 정면에 왔을 때 가장 일상이 강해지겠지. 그러다가 다시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줄어들어간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이게 남측, 동측. 그런가 하면 지붕면은 3월 2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축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이게 해가 떠질 때 지붕면에 떨어지는 것도 태양의 고도로 봤을 때 한 54도, 45도 정도면 다시 말해서 이런 건물이 있으면 45도 정도면 이렇게 오니까 여기 떨어지는 거나 여기 떨어지는 일상이 같잖아. 이것도 45도고 이것도 45도입니다. 이게 54도 정도 되면 분명히 지붕에 떨어지는 거가 더 강하고 여기 떨어지는 거는 세타 값이 커지니까 더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3월 21일 날은 직단 일사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남측면 일사보다 이 지붕에 떨어지는 폴라라이젠탈한 일사가 더 많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이는 크진 않지만 폴라라이젠탈 일사가 더 많을 거야. 그러다가 동쪽은 어떻게 돼? 아니 서쪽은 처음에는 이 반대쪽이니까 해가 떠가지고 전혀 직단 일사를 못 보니까 산란광만 이렇게 있다가 남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해가 일사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가 딱 지게 되면 이제 사라져. 다시 말하면 이런 하루 중에 각 서피스에서의 일사량의 변화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사량 변화를 보이는 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일사량 값이 직달일사와 산란일사, 그리고 직달일사량은 때답다. 다시 말하면 태양과 그 면의 관계에 따라서 일사량 값이 얼마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지. 어떤 게 더 많을지 적을지도 계산되고 대략 그 양이 얼마 정도 될지도 계산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던 그런 자연상이나 태양과 향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건축적 관점에서 어떤 그런 의미를 어떻게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런 이 생각이 분석이 돌아감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거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설계하는 것과 그런 걸 의식하고 설계했을 때 분명히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가령 3월 21일이면 그 밑에 보세요. 6월 21일은 어떻게 되고 12월 21일은 어떻게 될 건지 나름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실제 이렇게 추론하는 걸 실제 측정한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건 왜? 이거는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이잖아. 그죠? 이건 사이언스야. 그대로 일치해. 근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이런 scientific reasoning을 통해서 디자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내가 평생 내가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디자인적인 논리를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빅터 올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디자인 위드 클라이밋이라는 책을 보고 맞아.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어떤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서도 물론 형태라든지 아주 훌륭한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설계한다는 건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내가 이 수업의 초기에도 그랬지만 건축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은 형태예요. 결국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가가 하고 싶은 모든 자기 어떤 표현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형태라는 거는 단순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형태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거야.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논리를 가지고 형태를 결정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좋은 건축이라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그런 건축물들은, 그렇지 못한 건물들은 이런 자연의 원리에,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거스르고, 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야기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건축적 접근, 건축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과학적 리즈닝을 통해서 솔루션들을 찾아가는 이런 훈련, 이런 지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밑에 그림 더 그리고 더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 정도로만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솔라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도 그런 태양과 지구상의 어떤 지구와의 관계 또는 태양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걸 근거로 해서 겨울철에 태양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솔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그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름철에 햇빛이 부담스러워. 어떻게 햇빛을 피할 수 있을지 선쉐이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태양뿐만이 아니라 이런 바람이라든지 그 밖의 자연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스트푸딩 어떤 파트너로 건축적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해나가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논리를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건축가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예수를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질문 없어요? 너무 쉬워서 질문할 게 없지. 이게 뭐 중학교 수준이니까. 단 쉬워 보이나 막상 건축적인 문제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런 의견은